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작품은 강동수 작가님의 7번 국도입니다. 이 작품은 10여 년 전에 이혼한 중년 부부가 10년 만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남녀가 단둘이 차를 타고 바닷가 길을 따라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이들이 다시 만난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7번 국도 강동수. 길은 풀섭의 방울뱀처럼 해안가 들판을 번갈아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다. 회청색 바다가 길게 누웠다 사라지면 산모롱이를 돌아 추수를 앞둔 누런 들판이 나타났다. 따가운 햇살을 반사하는 아스팔트는 뱀의 등판처럼 반짝거렸다. 포항 시내를 빠져나와 얼마간 올라가니 바다가 나왔다. 이정표에 칠포라고 쓰여 있었다. 칠포를 지나 오도, 청진, 월포란 이름의 낯선 바닷가 마을을 거쳐 화진포를 지나 들판과 만났다. 내처 북상하니 영덕과 광구로 갈라지는 산거리가 나왔다. 옛길과 헛갈려 멈칫거리다 그만 강구로 넘어가는 다리로 잘못 길을 잡았다. 다시 바다, 창포, 대탄, 경전을 지나 대진 해수욕장 쪽으로 이어졌다. 길은 이번에 물과 바다를 아슬아슬하게 경계지으며 꼬불꼬불 엎드려 있었다. 길을 따라 길게 누운 백사장을 스쳐 지나가자니 바다의 등뼈를 밟고 가는 느낌이다. 바다를 향해 굽은 해송들 사이로 언뜻 스쳐 지나가는 포구의 앞바다가 가을 햇살을 받아 하얗게 표백되고 있었는데 갈매기들이 느릿느릿 활강하고 있었다. 도로변에 길게 느려 세워진 건조대엔 내장을 빼앗기고 사지가 발라진 오징어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반란 노예들처럼 무력하게 가을 햇살에 말라가고 있었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 기습하듯 잇몸을 헤집는 치통, 뒷골에 찌르르 기분 나쁜 통증이 퍼져나간다. 고래불이란 이정표가 나왔고 평해로 이어지는 새로 닦은 널찍한 4차선이 다시 들판 사이로 뻗어 있다. 건너숲에선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깁처럼 하얗게 반짝이며 흘러가는 개천도 보인다. 어느 고저넉한 절의 다미로 노랗게 익어가는 모가가 눈을 찌른다. 모가의 선연한 색감에 잠깐 시선을 빼앗겼던 모양이다. 갑자기 빵 하는 거친 경적에 나는 퍼뜩 시선을 돌렸다. 모래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맞은편에서 사납게 달려들고 있었다. 내 차가 노란 차선을 반쯤이나 물고 있었다. 급히 핸들을 꺾는데 트럭이 다시 경적을 사납게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급격한 반동에 뒷자리에 앉은 채경의 몸이 휘청했다. 창에 이마를 부딪힐 듯 흔들리다 오뚜기처럼 몸을 고추 세우는 모습이 룸미러에 비쳤다. 화장기 없는 채경의 얼굴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다를 향한 시선엔 초점이 없었다. 아내였던 여자다. 아내라는 호칭을 다시 입에 올릴 수는 없지만 나는 마땅한 호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처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것만큼 입에 담기 쓸쓸한 호칭도 많지는 않을 터였다. 그렇다면 딸의 이름을 따서 현미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 10년 만의 만남이다.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여자와 단둘이 차를 타고 바닷가 길을 따라 먼 곳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 글쎄, 이것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근처 찻길에서 채경을 태운 것은 오전 10시 30분께였다. 바람이 심한 날이었다. 그녀는 인도의 헛개비처럼 서 있었다. 보도 옆으로 차를 바짝 붙이고 밖으로 나섰을 때까지도 그녀는 나를 알아채지 못했다. 다가서며 헛기침을 하자
비로소 시선을 돌렸다. 채경의 얼굴은 낯설었다. 바람이 그 여자의 머리칼을 함부로 흩날렸다. 나는 말없이 자동차의 뒷문을 열었다. 펄럭 있는 바바리 코트 자락을 다잡으며 채경은 말없이 뒷좌석에 올랐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은 건 새벽 5시쯤이었다. 강원도 속초와 고성 사이 청간정 인근 국도상에서 일어난 민간인 차량과 군용 트럭의 충돌 사고 때문이었다. 전날 오후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2대를 신고 진통제 기운에 취해 잠에 빠져 있던 참이었다. 괴로운 잠이었다. 꿈속에서 느닷없이 아들이 나타났다. 얼굴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아버지 하고 내게 달려드는데 꿈속에서도 선뜻해서 나는 뒷걸음을 쳤다. 침대 머리맡 서랍장 위에 놓인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을 때 잠에서 미처 놓여나지 못했는데도 가슴이 쨍하고 갈라지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더듬더듬 침대 끝을 잡고 일어나 불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마취에서 채 풀리지 않은 입에서 새 나오는 소리가 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떨쳐내느라 머리를 흔드는데 귀에 갖다 댄 송수화기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기 장현수 상병 본가입니까? 그렇소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상병의 직속 소대장입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뜸을 들였다. 무언가 난처한 말이 있는 기색이 역력해서 다시 가슴 한 귀퉁이에서 쩡하고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곧 빠르고 사무적인 말투로 바꾸었다. 저 새벽부터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장상병이 어젯밤 21시 20분께 차량 충돌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대에서 군용 트럭으로 식수품을 수령해 오는 도중에 민간인 차량과 충돌해 전복하는 바람에 국군 강릉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치료 중입니다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처음엔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충돌, 전복, 중상이란 낱말이 마루 운동하는 체조 선수처럼 머릿속을 한 바퀴 휙 공중제비를 돈 다음에야 나는 그 낱말이 지칭하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 신새벽에 느닷없이 낯선 사내가 전화를 걸어와서 교통사고라니. 사내가 뱉어낸 낱말들의 철자가 테트리스 게임의 요철 블록처럼 머릿속에서 우수수 흩어졌다. 치읓, 우, 이응, 디귿, 오, 리을, 지읒, 어, 니음, 비읍, 오, 기역, 지읒, 우, 이응, 시옷, 아, 이응. 5시 반쯤 서울에서 여성복 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사고 소식을 알렸다. 딸은 전화를 쉬받지 않았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젊은 여가수의 노래를 나는 망연하게 들었다. 내가 바라는 건 사랑뿐이야. 나 갖고픈 건 그 마음이야. 부탁해요. 날 외롭게 두지 말아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새벽 일찍. 딸의 목소리엔 장기와 술기가 함께 묻어 있었다. 하품 깨무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소대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듣고 있던 딸아이가 헉 숨을 끊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의 울음을 제지했다. 날이 밝는 대로 주문진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하자 딸도 회사에 휴가를 내겠다고 했다. 딸과 병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훌쩍이던 딸이 말했다. 아빠, 근데 저 엄마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글쎄, 지금 알릴 거야 있겠니? 그래도요. 일단 병원 도착해서 생각해보자.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은 막 집을 떠나려던 때였다. 제 엄마도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엄마도 어차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따로 갈 차편이 없대요. 그쪽 윤정이 아빠가 속리산으로 세미나를 가고 없대요. 엄마가 모는 차도 고장이 나서 지금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 아빠가 엄마 모시고 주문진으로 좀 가세요. 나는 혀를 찼다. 의식불명인 아들을 면회하러 이혼한 지 12년이나 된 전처와 동행하다니. 아직 이를 심지 못한 잇몸의 빈구덩이에 혀가 스쳐 지나가자 찌르르한 아픔이 뇌수를 찔렀다. 그 참 쓸데없는 짓을. 아빠,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올 거예요. 아들이 입대한 것은 1학년을 마친 늦겨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군대에 가기 전 1년 동안 암벽 등반에 빠져드는 눈치였다. 산악 동아리에 가입해 자일이니 학캔, 카라비너 따위를 슬금슬금 사들이곤 했다. 주말에는 근교로, 방학이면 전국의 암벽을 찾아 헤매는 듯했다.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울퉁불퉁 자리 잡아가는 어깨와 팔의 근육은 아이를 야성적으로 보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 보이게 했다. 단둘이 사는 터에 아들마저 집 밖을 나돌아다니니 적적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들은 겨울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등반을 다녀오더니 느닷없이 입대하겠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중고교 시절엔 늘 제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나 전자기타를 만지느라 얼굴 보기가 어려웠다. 아들의 과묵은 어쩌면 엄마가 집을 떠난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봄날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2살 터울의 딸과 아들은 한 달에 2번씩 바깥에서 엄마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엄마를 만나고 돌아온 아들은 시무룩하게 제 방에 틀어박혀 프라모델 조립에만 열중했다. 2년쯤 지나자 아들은 더 이상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딸애는 동생이 엄마 만나기를 거부한 이후에도 가끔 나가는 눈치였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엄마 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만나기 시작한 눈치였다. 그러나 아들은 결코 누나를 따라 나서는 적이 없었다. 그 아이는 제 엄마가 누나 편에 들려보낸 스웨터나 티셔츠를 단 한 번도 걸치지 않았다. 누나가 그의 방문턱에 서서 뭔가 한참 달래다 하는 수 없다는 듯 눈을 흘기고 현관문을 열고 나간 다음 혼자 제 방을 맴도는 아들의 흰 이마에선 푸른 핏줄이 돋아났다. 평해에 접어들었다. 평해교라 새겨진 다리를 막 지나려는데 뒷자리에서 휴대전화 신호음이 울렸다. 핸드백에서 전화를 꺼내들고 발신자를 확인한 채경이 난처한 기색으로 내 눈치를 흘끗 살폈다. 네,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는 평해라는 곳인가 봐요. 도착하려면 너댓 시간 더 걸릴 것 같아. 네, 아직. 당신은 언제 출발해요? 도착하면 내가 전화할게요. 네, 그래요. 아마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모양이다. 속삭이듯 짧게 끊어 대답하는 채경의 갈라진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건조했다. 휴대전화를 핸드백에 밀어 넣으며 채경이 다시 내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룸미러로 보였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녀의 새 남편을 상상했다. 미안해요. 날 놔줘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 어느 겨울날 외박을 하고 들어온 아내는 추궁하는 나를 외면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의 남자는 같은 로펌의 변호사였다. 아내보다 2살 연하였다. 초혼에 일찍 실패한 후 독신으로 7, 8년을 살았다고 했다. 같은 사건을 맡으면서 눈이 맞은 모양이었다. 석 달 뒤 우리는 이혼했다. 나는 살던 집을 팔고 근교의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뒤곁에 대숲이 우거진 옛날 기와집이었다. 그리고 다니던 공립고등학교에 사표를 냈다. 집 한 동과 퇴직금의 3분의 1을 아내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아내는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냥 받아두라고만 했다. 그녀는 돈을 돌려보내지는 않았다. 처음엔 작은 가수원이라도 하나 사들일 작정이었다. 새 집 근처 시골 사립중학교 교장으로 있는 한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기도 한 고교 선배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그는 농사일에 손방인 사람이 과수원을 하다 쫄딱 말아먹고 나면 어쩌려냐고 반대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기 학교에 국어교사 한 사람이 옮겼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저녁에 혼자 누워 뒤척일 때마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 몇 달 전 퇴근길 선술집에서 동료 교사가 자기네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해준 이야기였다.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2 딸린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부엌에다 선반 하나를 걸려고 남편에게 못을 박아 달랬다고 한다. 남편은 못 들은 채 배낭을 메고 나가버렸는데 여자가 직접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다. 관리실 직원에게 부탁하러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총각을 만났는데 남자가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데요? 라고 했다. 보니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해져 돌아서던 여자는 충동적으로 남자에게 못 좀 박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8달 후 여자는 남편을 떠나 그 총각에게로 갔다는 이야기였다. 우습기 같은 취담이 머리 한쪽에 남아있다가 빈집에 누운 나를 괴롭혔다. 이를 돌봐주는 동네 늙은 과수댁이 저녁을 챙겨준 다음 돌아가고 아이들도 저희들 방에서 잠이 들고 나면 나는 캄캄한 토방에 누워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킬킬거렸던 이야기 속 남자가 영락없이 내가 아닌가. 떠난 아내를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의아했다. 그들 2 남녀의 마음을 물들였을 물감은 무엇이었을까? 저보다 나이가 많고 아이가 2이나 딸린 유부녀를 사랑해 마침내 결혼까지 결심한 새 남편이란 사람의 마음속 빛깔과 무늬를 나는 알아챌 수 없었다. 호수처럼 풍파 없고 곡절없는 결혼 생활을 작파하고는 2 아이를 버려두고 새 남자를 찾아 떠난 아내의 마음속 지도 역시 나는 그려낼 수 없었다.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 무엇이었을까? 내가 박아주지 못한 못은 또 무엇이었을까? 인생은 못 하나만큼의 오차로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는 터널 설계도 같은 것일까? 혹은 술자리에서 낄낄거리는 농담 같은 것일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일 때마다 뒤곁의 댄잎이 바람에 서걱거렸다. 하기야 사랑이건 치정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차는 이윽고 후포를 지나고 있었다. 좁은 2차선 도로는 예전 그대로였다. 길섭해 작은 집들과 가게들이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건조대에 오징어가 널려있는 풍경도 마찬가지였다. 바다를 가로질러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었고 방파제의 끝엔 빨간 등대가 서 있었다. 문득 환청처럼 목소리 하나가 들린다. 엄마,
저 노을 좀 봐. 가을이었고 황혼역해였다. 설악산으로 여행을 가던 참이었다. 바로 이 지점을 지날 때 뒷좌석에서 딸애를 옆에 앉히고 아들을 안은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탄성이었다. 테니스 공처럼 튀어오르는 그 목소리가 하도 탄력이 있어서 운전하던 나는 부지간에 바다로 고개를 돌렸다. 수평선 전체가 진홍으로 불타고 있었다. 어둑한 바다 위 검게 물들어가는 하늘에 스미는 그 선연한 색깔. 근 20년 전의 기억이다. 자동차 오디오 기기에 딸린 액정시계가 2:35란 숫자를 찍고 있었다. 치료를 받느라 어제 저녁부터 내리 새끼를 굶은 위장이 쓰렸다. 자식이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쳐넣어 달라고 떼를 쓰는 내 위장이, 아니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는 내 몸이 치욕스러웠다. 시선을 앞으로 고정시킨 채 나는 채경에게 뭘 좀 요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저기 갈 길이 먼데 뭘 좀 먹어둬야 하지 않겠소? 저기라니. 하기야 10년 만에 보는 전처에게 여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봐라고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아니, 전처와 이렇게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창밖으로 눈길을 주고 딴 생각에 빠져있던 채경이 그때야 퍼뜩 정신을 차리고 내 뒤통수를 바라본다. 거울에 비친 동공이 흔들린다. 전 생각 없어요. 당신이나. 전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까. 그래도 채경은 내게 당신이라고 불러주었다. 잘나가는 변호사라는 그 친구는 제 마누라를 전 남편과 함께 보내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식이 사고를 당했다니 차마 말리지 못했을 테지. 그런데 비행기라든가 혹은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채경은 굳이 나와 동행하겠다고 했던 걸까? 자식을 버린, 그리고 자식을 잃을지 모를 어미의 다급함이었을까? 그럼 그냥 내쳐가지 뭐.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데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에요. 먹고 가요. 30분쯤 더 가서 망양 휴게소에 닿았다. 채경과 나는 휴게소 식당으로 들어갔다. 점심참을 한참 넘긴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빈 곳을 찾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제복을 입은 처녀가 다가왔다. 주문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았으므로 잠시 망설이다 나는 생선 매운탕을 시켰다. 눈으로 물었더니 채경은 탈기한 어조로 같은 것을 달라고 했다. 매운탕은 맵고 짰다. 국물이 목에 걸려 몇 술 뜨지 못하고 나는 숟갈을 놓았다. 채경은 아예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얼굴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하고 보면 아침에 만난 후 처음으로 채경의 얼굴을 찬찬히 보는 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과 인매를 따라 파인 가느다란 주름도 낯설었다. 12년 전 나를 떠났을 때 채경은 37이었던가. 그때 채경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무르익은 복숭아꽃처럼 화사했을 것이다. 꼽아보니 채경을 마지막 만난 게 10년 전이다. 내가 사는 시골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의 변두리 찻집이었다. 밤 9시쯤에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늦었죠. 미안해요. 오늘 경주에 데려갔는데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근데 애가 잠이 들었어요. 게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이리로 애를 좀 데리러 와주시겠어요? 오란 대로 가보니 차는 근처의 수리점에 가 있었고 채경이 딸을 업고 있었다.
아이를 받아안고 돌아서려는데 채경이 붙잡았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차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보이는 대로 들어간 곳이 고식다방이었다. 레지가 놓고 간 커피를 앞에 놓고 그녀와 나는 마주 앉았다. 그녀는 중견 여성 변호사답게 자신 있고 세련돼 보였다. 안락하고 행복한 분위기도 엿보였다. 쇄골에 걸린 백금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녀는 나를 찬찬히 보았다. 얼굴이 좀 안 돼 보여요. 글쎄, 그쪽은 좋아 보이는군. 어떻게 지내? 뭐, 잘 지내요. 할 얘기란 게 뭐냐고 했더니 채경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애들을 내가 키우고 싶어요. 둘 다 안 되면 현미라도. 뭐야? 당신이 혼자 애들 키우느라 애쓰는 것도 딱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뒷바라지도 해야 할 거고요. 채경의 시선을 따라 내 눈길이 딸의 얼굴에 닿았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과 헝클어진 머릿결, 영락없는 시골 아이꼴로 소파에 머리를 박은 채 정신없이 잠에 빠져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도 있고 돌봐주는 할머니도 있어. 얘가 어떻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와서 애들 거두겠다고?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신 애들 보겠다는 소리도 하지 마. 나는 아이를 거칠게 들쳐안고 다방을 빠져나왔다. 채경이 바다를 향해 튼 고개를 돌린다. 억지로라도 한술 뜨지 왜? 아니에요. 통 입맛이 없어서. 제목에 닿는 내 시선을 의식했던지 채경은 목깃을 끌어올렸다. 옷깃을 끌어당겨 쇄골을 감추는 그녀의 동작이 두 사람이 갈 데 없는 남남이란 것,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외간 남녀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는 무렴히 젓가락으로 무짠지를 집담한다. 그녀가 감춘 쇄골 아래 왼쪽 젖가슴 위엔 파달 크기의 점이 있다. 신혼 시절 불을 켜놓은 채 억지로 벗겨놓으면 하얀 젖가슴 위에 그 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내 혀가 그 부근을 어른거리며 집요하게 핥으면 아내는 허리를 틀며 달콤한 비음을 내보냈다. 아이를 갓 낳은 아내의 몸에선 젖냄새가 풍겼다. 아내의 몸 위에 내 몸을 얹을 때면 침대 및 강보에 쌓여 잠이 든 아들의 숨소리가 새근새근 났다. 아내를 놓아주기로 작정한 것은 나를 거부하는 그녀의 작은 손짓 하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지 마요. 제발 이러지 마요.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와 각방 쓰는 아내의 방문을 열었을 때 눈을 비비며 웅크린 몸을 일으키던 아내의 경계 어린 눈빛, 말려 올라간 잠옷자락을 황급히 끌어내려 허벅지 속살을 감추며 꽁꽁 무릎을 여미던 완강한 손길. 뜨겁게 안겨오던 그 몸이 이제 내 시선 닿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을 지켜볼 때의 낭패감과 머릿속을 하얗게 표백시키던 분노. 환양년. 언제 제 방에서 건너왔을까. 놀라 동그래진 아들의 눈이 잊히지 않는다. 악기처럼 헐떡거리면서 잠옷을 찢어발기며 제 어미의 몸을 올라탄 아비. 아비의 손바닥에 맞아 얼굴이 코피로 범벅된 채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는 어미.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선 길에 느닷없이 들쑤셔진 옛 기억은 무참했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휘몰아치는 바람에 오소소 소름이 돋은 동해로 눈길을 떨구었다. 먼바다 수평선과 하늘은 한빛이어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얼핏 짚어내기 어려웠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회청색 바다가 나는 두려웠다. 이번엔 채경이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10년 전 그 변두리 다방에서처럼. 많이 야위었어요.
한 3년 전부터 당뇨가 왔어. 그래 그런지 살이 빠지는군. 심해요? 아니, 심하달 건까진 없고 뭐 약도 먹고 혈당 검사도 매일 하고 하니. 아침에 오줌을 눌 때마다 변기 가장자리에 눌러붙는 거품을 나는 떠올렸다. 변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분홍빛 혈당 시험지를 담그면 천천히 보라색으로 바뀌곤 했고 오줌에선 사과향이 흘러나왔다. 하고 보니 약을 먹을 때가 한참이나 지난 것 같았다. 채경이 다시 내 얼굴을 살핀다. 현수가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그 애를 언제 본 적이 있었던가?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소심하고 내향적인 아들이 날 닮았다면 사교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해 여성 의료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간 딸은 외모부터 성격까지 제 어미를 닮았다. 딸의 얼굴에서 옛 아내를 발견하는 오쟁이진 사내의 마음을 저 여자는 알고나 있었을까. 나는 수저를 놓는다. 먼저 차에 가 있겠다고 하고선 식당 뒤곁에 화장실로 갔다. 때에 쩐 소변기에 떨어지는 오줌이 노랬다. 오줌은 쫄쫄거리며 끝없이 흘러나왔다. 뒷머리가 당기는 느낌과 함께 피로감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을 씻으며 무심코 시선을 준 거울 속에 57 중늙은이의 얼굴이 비친다. 윤기 없이 바스락거리는 잿빛 머리칼, 홀쭉하게 들어간 두 뺨,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휑한 정수리, 거칠한 피부. 차에 올라가 나는 콘솔 박스에 넣어둔 다이아백스 정제 도화를 생수와 함께 삼켰다. 시동을 켜기 전 딸에게 전화를 넣었더니 영동 고속도로로 해서 막 대관령을 넘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아들의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혼수 상태라는 대답이었다. 함께 차를 탔던 운전병 역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상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걸고 있는 참에 채경이 차에 올랐고 불안한 기색으로 내 전화에 귀를 곤두세우는 눈치였다. 차를 타고 내쳐 달렸다. 바다가 다시 사라졌다. 들판 사이로 난 길을 달리는 동안 채경은 여전히 창만 내다보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눈을 찔렀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이 떠오른 것은 울진이 머지않았을 때였다. 베토벤 프리즈. 오래전 교무실 맞은편 자리 미술선생의 책상 위에 뒹굴던 하집에서 본 그림이었다. 길이가 23m나 되는 대형 벽화로 베토벤의 합창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다. 전체 그림이 긴 종이에 접지돼 있었다. 접힌 그림을 펼치니 비천도의 선녀처럼 꿈꾸는 표정으로 흐느적거리며 날아가거나 하프를 연주하는 여인. 난민처럼 비쩍 마른 몸매에 벌거벗은 소녀와 역시 비쩍 마른 벌거벗은 남녀가 차례로 보였다. 질병, 죽음, 광기, 탐욕을 상징하는 기괴한 체형의 여자들도 사타구니 위에 음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지막엔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벌거벗은 남녀가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그림이었다. 근육이 완강하게 꿈틀거리는 넓은 등판과 탄력 있는 엉덩이, 두꺼운 허벅지를 가진 사내는 등을 보인 채 여자를 으스러질 듯 껴안고 있는데 여자 역시 까치발로 서서 남자의 목덜미를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있었다.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된 두 사람은 선체로 섹스에 열중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세상의 온갖 질시와 비웃음,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에만 몰두하는 듯 보였다. 페이지를 넘기니 다나의 그림이 나왔다. 푸념하게 가장된 허벅지로 연락에 겨운 듯 반쯤 벌어진 입술과 꿈꾸는 듯 감은 두 눈, 홍조띤 뺨을 가진 여인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불타는 듯 젓갈색 풍성한 곱슬머리가 벗은 어깨에 늘어뜨려져 있었다. 여자의 섬세한 손가락은 곤두선 젖꼭지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음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바람둥이 제우스의 황금빛 정액. 앞그림에서 그려지지 않는 여자의 표정이 바로 다나의 그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그림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채경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27이었고 그녀는 18.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던 앳된 여고생이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국어교사로 임용돼 처음 부임한 여학교에서 만난 제자였다. 나는 교내 방송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았고 채경은 방송반의 아나운서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 방송시간이었다. 점심시간 때 그의 목소리는 교실과 교정 곳곳에 매달린 스피커를 타고 온 학교에 퍼지곤 했다. 3학년에 올라가면서 다들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그 애는 친구들과 가끔 교무실로 찾아와 나를 매점으로 끌고 가선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를 사달라고 졸랐다. 가을날 오후 학교 뒷동산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핥을 때 채경의 머리카락은 석양에 반사돼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애는 무릎에 팔꿈치를 올려 턱을 괸 채 나를 응시하기도 했다. 그럴 때 그 애는 노렐라의 언덕에서 금발을 빗질하며 선원들을 유혹하는 요정 같았다. 채경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봄 내게 인사를 하러 왔다. 그뿐이거니 했는데 1년에 서너 번씩 꽃이나 케이크 따위를 사들고 찾아왔다. 채경과 데이트 비슷한 걸 해본 건 그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광고회사에 취직한 이후였다. 둘은 서울과 부산을 번갈아 오르내렸다. 채경과 내가 결혼한 것은 내가 34, 그녀가 25 되던 봄이었다. 채경과 내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건 전적으로 그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쭈뼛거리는 나를 채경은 때로는 격정적으로 몰아쳐가며 때로는 누나처럼 달래가면서 연애를 이끌었고 마침내 함께 예식장에 서게 만들었다. 신부 하객들 중에는 고등학교 쪽의 제자들이 많아서 민망했다. 친구들은 9살이나 어린 그것도 한때의 제자를 색시로 채갔다고 나를 도둑놈이라고 불렀다. 아내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다. 결혼과 함께 서울의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지방 고등학교 선생의 아내로 집안일만 하기엔 내가 봐도 아까웠다. 아들이 2돌이 지났을 때 채경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노라고 했다. 30 나이에 아이를 둘씩이나 가진 여자가 어려운 시험에 붙을까 하면서도 나는 허락했고 그녀는 법대 대학원에 적을 걸어놓고 공부에 억척을 부렸다. 그리고 3년 만에 거뜬히 합격했다. 차는 울진을 향하고 있었다. 망향정을 안내하는 이정표를 지나 부령계곡으로 꺾어드는 상거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췄다. 부령계곡이라. 문득 부령사로 접어드는 깊고 울창한 계곡길이 떠올랐다. 깊은 산등성이 위에 무릉도원처럼 호련히 나타나던 부령사의 짙은 그림자도 부령사 못에 떠오르던 단풍나무 숲도 떠올랐다. 인적 없는 노송숲을 지날 때 내 팔짱을 끼며 까르르 웃던 젊은 날의 채경의 모습도 떠올랐다. 채경의 시선이 부령계곡을 가리키는 이정표 속 화살에 머무는 것 같았다. 슬쩍 외면하는 품이 어쩌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헤어진 지 오래돼 서로를 묶어줄 끈이라곤 거미줄 하나 남지 않은 사람들이 추억의 장소에서 함께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곤혹스러웠다. 채경의 전화가 다시 울린다. 그녀는 다시 내 뒤통수를 흘끗 훔쳐보고는 전화를 받았다. 낮은 목소리가 귓전에 새들어왔다. 응, 윤정이니?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멀리 좀 나왔어. 글쎄, 언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학원엔 다녀왔니? 점심도 먹었고? 공부하고 있어. 컴퓨터만 너무 하지 말고. 왜 또 그래? 아빠가 밤에 들어오시잖니. 도우미 아줌마에게
아빠 오실 때까지 가지 말고 있어 달랬어. 아줌만 어디 갔어? 시장에 갔다고? 그래. 윤정이 착하다. 그래 알았어. 알았대도 엄마 끊는다. 딸의 말로는 전화 속의 아이는 9살이라고 했다. 채경의 나이로 치면 늦둥이다. 채경을 닮았으면 볼이 도톰하고 귀여울 것이다. 이 와중에 한 번도 못 본 아이의 생김새나 떠올리고 있다니. 전화기 폴더를 닫아 핸드백에 넣던 채경이 무안했던지 말을 건넨다. 주문진까진 앞으로 얼마나 걸려요? 글쎄, 한두어 시간 걸리지 않을까? 채경이 가늘게 한숨을 쉰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건너편 산등성 위에 놀이 내려앉는다. 진홍의 빗무리가 할 듯이 하늘에 스민다. 어스러미 차 안에도 앙금처럼 가라앉는다. 방명 속에서 묘지의 장명등처럼 불길하게 빛나던 붉은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고 앞차를 따라 건널목을 막 지나가려는데 이번엔 내 휴대전화가 울린다. 핸들을 잡은 한 손을 떼 셔츠 앞 주머니에 넣어둔 전화를 더듬어 찾는다. 소대장의 전화였다. 절로 거칠어지는 숨길을 고르느라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쉰다. 전화 속의 목소리가 머뭇거린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전율처럼 온몸을 들이친다. 잠시 뜸을 들였다가 심호흡을 하며 나는 여보세요 하고 말을 건넨다. 소대장이 말을 더듬었다. 저 장상병 아버님, 저기 장상병이. 눈앞이 아뜨개진다.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모양이다. 끼익 하고 급정거를 하는 뒷차가 백미러에 비친다. 누군가가 망치로 뒤통수를 힘껏 때리는 것만 같다. 핑하고 현기증이 난다.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를 찾으려는 신용으로 어릿어릿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뒷차의 사내가 경적을 마구 울리며 험상궂은 얼굴로 노려보며 스쳐 지나간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욕설하는 사내의 입모양이 화살처럼 눈에 박힌다. 벌벌 떨리는 팔로 핸들을 움직여 겨우 갓길에 차를 세운다. 나는 구원을 청하듯 채경을 돌아본다. 헬쑥 질린 그녀가 흔들리는 눈으로 묻는다. 나는 바보처럼 입을 해벌리고 중얼거린다. 현수가 죽었다는군. 조금 전에. 채경의 동공이 확대된다.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온몸이 빈자루처럼 무너진다. 아이고, 이를 어째. 어떻게 주문진까지 남은 길을 줄였는지 알 수 없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몇 번이나 놓치고 나서야 간신히 국군 강릉병원에 도착했다. 위병소를 통과해 병원 마당에 주차를 하고 병원 로비로 들어서면서 딸과 마주쳤다. 딸은 달려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대위와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 두 사람이 다가왔다. 그들은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해보였다. 중대장이라는 대위가 한 걸음 다가섰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대대장님도 함께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우선 저희들만. 나는 멍하니 대위와 중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채경은 창백한 얼굴에 초점 없는 시선으로 바닥만 내려보고 있었다. 연락을 받고 온 담당 군의관을 따라갔다. 영안실은 병원 뒤편 독립건물이었다. 떡갈나무가 우거진 병원 뒷뜰에선 새소리가 들렸다. 제 엄마를 부축해 걸어가는 딸을 나는 겨우 따라갔다. 영안실로 가는 길이 10명길인 것 같았다. 앞서갔던 군의관이 내게 고개를 돌렸다. 장상병은 16시 48분경에 운명했습니다. 후송 당시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직접 사인은 충격에 의한 뇌자상과 경부 골절이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영안실 뒤편 시신 안치소엔 3단짜리 서랍식 철제관이 늘어서 있었다. 군의관의 지시를 받은 의무병이 관 하나를 끌어냈다. 몸을 돌려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훅 하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 군복 차림의 아들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이마에 깊은 상처가 파여 있었고 콧날이 부어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와 창백하게 찔린 얼굴에 마지막 고통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었다. 손톱에도 핏물이 끼어 있었다. 의무병이 거만이라도 하듯 아들의 상의 단추를 벗겨 양옆으로 벌려 보였다.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다. 딸이 제 엄마를 부축해 주춤주춤 다가왔다. 동생을 보더니 딸이 울부짖었다. 현수야! 현수야! 채경은 하얗게 질린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의식을 잃고 모로 넘어진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군용 지프에서 내리자 따가운 가을 햇살이 눈을 찔렀다. 뒷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채경에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손이 차갑고 눅눅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져 있었다. 내 눈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채경은 병실로 옮겨져 닝거를 맞고서 몇 시간 만에 의식을 차렸다. 딸의 말로는 침대에 모로 누워 밤새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길이었다. 간밤 뜬 눈으로 세운 내게 중대장은 아들의 장례 절차를 의논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기 난감합니다만 저희들 나름의 절차가 있어서 아드님은 물론 순직 처리가 될 겁니다. 유족들이 원하시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이고요. 위로금과 연금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병원에서 연결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주선해드리고요. 시신을 그대로 인수하시겠다면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중위의 어투에는 난감한 처지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하는 조급증이 묻어났다. 나는 사고 현장부터 봐야겠다고 대답했다. 저깁니다. 소대장이 팔을 뻗어 보였다. 가드레일이 움푹 찌그러져 있었다. 가드레일 아래로는 낭떠러지가 이어져 있었고 검푸른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었다. 노폭이 좁은 데다 그 커브 지역이어서 사고가 빈발하는 곳입니다. 운전병이 아마도 깜빡 졸았던 모양입니다. 채경과 나는 주춤주춤 찌그러진 가드레일 쪽으로 다가갔다. 트럭과 승용차들이 휙휙 스쳐갔다. 찌그러진 가드레일엔 칼로 새겨놓은 듯 녹색 페인트가 깊숙이 묻어 있었다. 도로 바닥엔 검은 타이어 자국이 길고 날카롭게 그어져 있었고 유리 조각도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바퀴에 깔려 이지러진 배춧잎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눌어붙어 있었다. 덮어놓은 모래 사이로 핏자국이 드러났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을 찔러 나는 다시 휘청했다. 채경이 실신하듯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모래를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현수야. 끊어질 듯 말 듯 쉰 목소리로 채경은 질기게 울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들이 반대편 차선에서 질주해 오고 있었다. 주문지는 출발해 강릉과 동해, 삼척을 거쳐 죽병과 망양을 거쳐 7번 국도를 되짚어 내려오는 길이었다. 시계가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바다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검은 해송들이 두억신이처럼 서 있었고 국도변의 가로등불이 빠르게 흘러 지나갔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피로했다. 내 몸뚱이가 촛농처럼 녹아 자동차 바닥으로 질펀하게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다. 바람이 휘잉하고 날카롭게 차창을 때렸다. 지난 사흘간 치러낸 일들이 10명 저쪽의 일처럼 아득했다. 머리는 뒤집어 놓은 서랍처럼 마구 헝클어져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의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되돌아온 나는 병원 측과 사흘장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중대장은 연결식이 영안실 앞들에서 연대장이 주재하는 부대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딸에게 가까운 친척과 아들 친구들 몇에게만 알리라고 일렀다. 딸이 주문진 읍내에서 상복을 구해왔다. 장례식 날 새벽에야 동생 부부와 아이의 사촌들 그리고 아들 친구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영안실 앞마당에서 연결식이 시작되었다. 연대장과 대대장, 대여섯 명의 장교와 아들의 부대원이라는 20명의 군인을 합쳐 조문객이 10명이 채 못 되는 쓸쓸한 장례식이었다. 군악대의 엉성한 조악 속에 초병들에 의해 목간이 웅구돼 왔다. 제 엄마를 부축한 딸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길게 울음을 뽑아냈고 채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들의 양력이 소개되고 내무반 동료라는 군인 하나가 짧은 조사를 읽었다. 조사를 낭독한 군인은 내 앞으로 다가와 거수경례를 하더니 봉투에 넣은 원고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연대장과 유조, 조문객들의 헌화가 차례로 이어지고 세 발의 조총 발사와 묵념으로 끝난 짧은 연결식이었다. 연결식이 끝나자 연대장이 다가와 군모를 벗고 고개를 숙여 보였다. 나는 엉거주춤 맞절을 했다. 어수선한 조악을 뒤로하고 연구차와 몇 대의 승용차가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아들의 몸은 동해 공설 화장장에서 뼈가루로 바뀌었다. 중대장이 내민 유골 인수증에 나는 서명을 했다. 저희들이 국방부를 통해 대전 현충원에 통보를 해두었습니다. 49제를 모신 다음 안장하시겠다니까 현충원에서 안장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대구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 이후 절차는 현충원에서 안내할 것이고요. 나는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거수경례를 하고는 지프차로 돌아갔다. 친척들과 아들 친구들이 제가끔 타고 온 승용차와 승합차에 올라탔다. 유골은 집 뒷산 작은 암자로 갈 것이었다. 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동생의 유골함을 안고 제 차로 가던 딸에게 손짓했다. 내가 엄마를 태우고 가거라. 아빠가 모셔가세요. 제 차는 비좁고 뒷좌석에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서. 영덕을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는요? 기진했는지 잠이 들었다. 도착하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뒷좌석의 채경은 두 손을 모아 턱에 받치고 새우처럼 웅크려 혼절하듯 잠에 빠져 있었다. 상복을 입은 몸피가 마른 낙엽 같아 보였다. 그녀는 이따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웅얼거렸다. 화진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다. 채경을 깨울까 하다 혼자 내렸다. 늦은 밤에 휴게소는 한산했다. 화장실 변기에 서서 나는 오줌을 누웠다. 말라붙은 성기가 흰 거웃이 두문두문 섞인 음모 아래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휴게소 건물을 돌아 바닷가 쪽으로 다가갔다. 보도블럭에 깔린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발밑에서 파도 철썩이는 소리가 났다. 침침한 가로등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붙여부는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잇몸 빈 구덩이에 혀끝이 스쳤을 때 갑자기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지난 사흘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눈물이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제어되지 않았다. 수채구멍에서 굼실굼실 기어나오는 실지렁이처럼 울음은 내 목구멍에서 끝없이 기어나왔다. 보도블럭에 주저앉아 이마를 가로등에 묶고 울음을 토해내며 나는 동그란 단지에 담긴 아들의 흰뼈가루를 생각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감싸는 기척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고 선 채경의 얼굴이 나트륨 등 아래서 파리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울음을 수습하려는데 문득 그녀의 손이 내 머리를 당기더니 제 가슴으로 가져갔다. 이마에 젖가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두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채경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다시 꺽꺽 울음을 토해냈다. 채경은 어린애 재우듯 내 등판을 토닥였다. 그녀 역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환각이었을까. 채경의 가슴에서 그 옛날 아들에게 젖을 먹일 적 비릿한 젖냄새가 새나왔다. 한참 만에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채경의 몸을 밀어냈다. 캄캄한 먼바다에서 오징어 선단의 불빛이 반짝였다. 자동차가 막 구서동 톨게이트를 향할 때였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채경이 문득 입을 떼었다. 당신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이면 나는 딸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밥을 삼키는 내 주름진 목울대가 떠올랐다.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군.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 벌이나 치고 살까?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의 간선도로에 이르렀을 때 채경이 핸드백을 챙기는 눈치였다. 늦었는데 집 앞까지 가지 않고. 아니에요. 반대 방향인데 여기서 택시 타고 갈게요. 나는 더 겁나지 않고 길가에 차를 세웠다. 채경과 나는 차에서 내려 잠시 서로를 건너보았다. 얇은 상복의 그녀는 뺨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도로 끝에서 불어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을 잠시 마주보다가 시선을 돌리며 나는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럼 조심해서 가.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차를 1차선으로 진입시켰다. 백미러의 채경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내 차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는 그녀의 몸이 금방이라도 쟤처럼 바스라질 것 같았다. 채경의 모습이 조금씩 멀어지더니 이윽고 사라졌다. 위협적으로 옆을 스쳐가는 컨테이너 차를 뒤따라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